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프랑스에 머물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당원에 죄송하다며 귀국하면 상황을 점검하고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해올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가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 수사에 불만만 토로한 궤변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아울러 송 전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보다 두서없이 본인 자화자찬만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끼리 말맞추기를 통한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 지역의 우리 국민 철수를 돕기 위해 군 수송기에 이어 청해부대 함정도 급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단 정부군은 곧 각국 외교단 철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오늘 비공개로 회동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경찰이 3개월 계도 기간을 끝내고 어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본격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규칙을 위반할 경우 승합차에 7만 원, 승용차에는 6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 오는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오는 2025년 후반이면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수조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도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모든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귀국해 검찰이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면서도 금품 살포 의혹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데 국민과 당원께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모든 정치적 책임은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 시절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했듯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당초 7월 귀국 예정이었던 송 전 대표는 내일 오후로 조기 귀국 시점을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 안팎의 결자 해지 요구에 응하며 당이 짊어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돈봉투 의혹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며 귀국 뒤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그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검찰을 향해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자신을 불러 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당대표라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에 불만만 토로한 궤변 회견이었다며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책임 이전에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할 범죄 용의자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즉시 귀국하겠다고 밝힌 송 전 대표는 이곳 파리를 떠나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돈봉투 의혹 관련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알리겠다고 한 만큼 추가 입장 발표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박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고심하는 정부와 여당이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방식은 아니어서 야당과의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측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들이 오늘 비공개로 만납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경매에 붙여진 주택을 LH가 사들인 뒤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긴급 주거 지원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원할 때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 책임을 져주면 되는 거죠.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LH가 양도받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적정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을 함께 통과시켜야 할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함해 전세 사기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당정이 검토하는 매입 임대는 보증금을 반환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야당에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들어간 재원을 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처분해 일부 메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정은 이런 방안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모든 손실을 떠안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권에서 연일 주장하는 공공매입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자칫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초래해서 여야는 전세 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그 전에 이견을 좁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수단 군벌 간 무력 충돌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의 자국민 탈출 작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사관에 모여 바닷길과 하늘길을 모두 염두에 두고 탈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인들과 취재진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밝은 표정으로 꽃과 초콜릿을 건네받습니다. 12개 국적의 157명이 내전이 벌어진 수단에서 빠져나와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수단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 28명은 수도 하르툼의 대사관에 모여 배편과 비행기 편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가 인근 국가 지부티의 미군 기지로 간 데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해군 청해부대도 수단 인근으로 급파됐습니다. 세계 각국과 유엔도 군벌 양측이 안전보장 요청을 받아들인 직후 자국민과 직원들 철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وهم طلبوا تسهيل إخلاء رعاياهم ووعدناهم بالقيام بالإجراءات الضرورية لتأمين وخروج رعاياهم خروج. 앞서 수차례 휴전 협정이 깨졌지만 군벌 양측은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을 맞아 다시 사흘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교전이 산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Like other three ceasefire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is still difficult. Now, as I am talking to you, I am hearing now sounds of gunshots that are approaching. 군 통합과 지휘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 15일 시작된 무력 충돌에 유엔 산하기구 직원 4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400명이 넘은 상황에서 내전 소강 상태를 틈탄 세계 각국의 수단 탈출 작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르면 7월 이후 방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염수를 방류할 때 사용할 길이 1,030m의 터널 굴착 작업은 1,017m까지 마쳤고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담아주는 수조를 관통하는 공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시설 공사는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도쿄전력은 오는 6월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또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 연료 수조에 있는 핵연료 반출 작업을
오는 2025년 후반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현지 시각 22일 독일에서 자국 외교관이 대거 추방당했다며 독일 외교관을 맞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독일 당국이 또다시 러시아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기로 결정했다며 양국 관계의 모든 분야를 파괴하려는 독일의 이 같은 오만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의 최대 수입국일 정도로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지원하면서 러시아와 관계가 급속히 악화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발사 시점이 언제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과 기술적 완성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데 임성재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며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 위성을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 정보 수집 능력을 튼튼히 구축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계획된 시일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겨냥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북한 이슈가 거론될 수 있도록 회담 전 발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적 치적을 부각하기 위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이 디데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고 지난 21년 8차 당대회 때도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올 4월에 발사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긴 합니다만 역시 반드시 성공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300kg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공위성 무게에 맞는 새로운 발사체를 준비하고 정찰 위성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0.5m 해상도와 송출 체계까지 완성도 있게 구현하려면 좀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찰 위성 발사를 기정사실화하긴 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겟 등을 고려하면 기술적 완성도를 최대한 과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든 뒤에 발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법한 위성 발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제해사기구 IMO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군은 북한의 발사 동향을 추적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는 설명할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가 정해진 수순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 연이은 핵미사일에 이어 북한이 상대국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살필 수 있는 정찰 위성까지 운용하게 된다면 한미엔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한층 커지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에 각국의 중앙은행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동결에 나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3.4%를 밑도는 수준으로 지난 1월 전망치에서 또 한 번 낮춰잡은 겁니다. 특히 5년 뒤 성장률을 뜻하는 중기 성장률은 3%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평년 성장률이 3.5%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3.5% 수준도 채 안 된다. 그럼 이제 경기 둔화. 그리고 3%도 채 안 된다. 그럼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가늠하시면 좋겠고요. 경기는 식어가는데 고물가는 여전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로 9개월 연속 둔화 추세를 이어갔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2월보다 상승했습니다. 근원 물가 오름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저희가 근원 물가가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는 좀 더 천천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는 그래도 3%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까지 골칫거리입니다.
지난 2월 1220원대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3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주요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한국은행으로선 고심이 커진 셈입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자니 경기 타격이 우려되고 금리 동결을 이어가자니 환율과 물가가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연내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통화정책의 방향이 물가에서 지금은 경기와 금융 안정으로 완전히 이제 턴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를 연 3.5%로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치솟거나 물가 오름세가 예상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현입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증가폭도 최대였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60살 이상 취업자는 585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취업자 수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증가세의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도 처음 20%를 넘어섰습니다. 일하는 사람 5명 중 1명은 60살 이상 고령층인 셈인데 70대 취업자도 170만 명이 넘어 관련 집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고령층이 25%가 넘을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 부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활동 가능하신 그 신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자식도 부모님을 끝까지 자기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경제의 허리격인 30, 40대 취업이 줄고 워킹 시니어만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고령층 창업이 6년 만에 76%나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늦은 창업을 하거나 공공 일자리 내지는 뭐 경비라든가 서비스업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좀 부진하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만 늘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수출 제조업 부진에 대기업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취업시장 양분화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술에 취해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박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가에 세워진 검은 차 한 대. 차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남성과 경찰관 사이 옥신각신 말다툼이 오갑니다. 이윽고 차에서 흉기를 꺼낸 남성이 팔을 높이 쳐들며 경찰관을 찌르려는 찰나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남성의 팔을 붙들어 겨우 막아냅니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이 남성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술을 더 마시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저지당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수십 대에 붙은 시뻘건 불길. 그 위로 검은 연기도 매섭게 치솟습니다. 경기 포천시 군내면에 있는 폐차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폐차 다미에서 불이 난 걸 발견한 직원이 직접 소방에 신고한 뒤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들 사이사이 남아있는 불씨로 소방당국이 잔불 정리에 애를 먹으며 불은 4시간 만에야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끝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대구 감삼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꼭대기층에 쌓여있던 단열재에 불이 붙으면서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올랐고 소방에 관련 신고 수백 건이 접수됐습니다. 전국에서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태안에서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옮겨 붙은 불이 40분 만에 꺼졌고 경북 봉화에서 난 산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스쿨존 사망 사고는 최근 대전 사례뿐 아니라 이전부터 끊이지 않아 경찰이 여러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인천의 죽음의 스쿨존이란 곳이 대표적인데요. 재작년부터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떨까요? 김다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초등학교 앞. 재작년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과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 근처에 인천 항만이 있어 화물차 수백 대가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죽음의 스쿨존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재작년 9월부터 학교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학교 시간에 맞춰 가봤더니 여전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대형 화물차가 1분에 한 대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통행지도 도우미까지 배치돼 안전관리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픽업하러 와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나 큰 트레이너 큰 트럭이 막 지나가니까 그 철끄덩철끄덩 하고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화물차 기사들은 이곳이 통행 제한 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칙금 7에서 9만 원을 내기가 일쑤입니다. 내비 찍고 오다가 알게 된 거고 단속 걸리니까 이거구나라고 아는 거고 표시판이나 바닥에 있다던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요. 또 일부 화물차들은 영업소가 학교와 아주 가깝게 위치한 탓에 우회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차주에게 통행 제한 면제권을 부여해 제한 조치 이후에도 화물차 운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화물차 통행 제한 조치에 더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6개월을 이제 설치를 해서 6개월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장기적으로는 공장으로 둘러싸인 학교를 인근 주거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봄을 맞아 낚시 즐기는 분들 많죠. 그런데 좋은 자리를 맞기 위해 좌대나 텐트를 설치하는 이른바 알박기 낚시 때문에 북한강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공원입니다. 북한강과 맞닿아 있어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공원 안에는 텐트나 파라솔 등 낚시 장비가 가득합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누군가 가져가지 못하게 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해뒀습니다. 물고기 산란철을 맞아 낚시꾼들이 목 좋은 곳에 좌대를 장기간 설치해 놓는 이른바 알박기를 해둔 겁니다. 이들이 다녀간 자리엔 쓰레기도 가득합니다. 곳곳에 페트병과 술병 등 버리고 간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낚시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버젓이 울타리를 훼손하고 자리를 폈습니다. 주인 없이 버려져 있는 낚시 시설입니다. 나무 판자로 만든 좌대를 아예 고정시켜놨습니다. 낚시 명당을 차지하려는 건데 불법 점유물에 해당합니다. 물고기가 알을 낳기 위해 천변으로 모여드는 봄이면 이 같은 불법 좌대는 더 많아집니다. 하천 미관과 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낚시객들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들어가서 이거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경고만 해본다고. 춘천시는 상수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80억 원의 비용을 들여 낚시터와 선착장 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하천 주변으로 이 같은 알박기 낚시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단속은 개고장을 붙이는 정도가 고작입니다. 말뿐인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에 춘천시는 행정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자진 철거하는 그 기간을 드리거든요. 이제 그 기간 동안 철거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산란기에 접어든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들고 있는 강태공들. 일부 모렴치한 낚시객들의 추태에 북한강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요즘 기초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본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수 정책을 배워오겠다는 건데 일정을 보면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초의회 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6박 8일간 스페인에 갑니다. 지난해 10월 말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국외 출장길에 오르는 겁니다.
의원 17명이 출국하는데 1억 넘는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사하구 의회도 다음 달 중순 호주로 국외 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역시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지 5개월 만입니다. 연제구 의회는 지난해 연말 일본을 다녀온 데 이어 다음 달 뉴질랜드와 호주 출장을, 서구 의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다녀온 데 이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독일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부산진구 의회는 지난해 10월 말 호주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 달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본물 터지듯 재개되고 있는 기초의회 국외 출장.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대다수 일정이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방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출장지 자체가 지역과의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연수를 떠나는 의원이 이를 직접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진행된 해운대구 의회 국외 출장 심의에서 한 의원은 스페인과 해운대구가 맞는 게 없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국외 출장에서 벤치마킹항 정책을 지역에 실제 도입하는 사례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시민들 역시 의원들이 왜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지 당위성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세금 낭비입니다. 그거 아무도 소용없어요. 그거 나 항시거나 반대입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그지 투어만 하고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조금 더 시내에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연수라고 하면은 연수에 맞는 성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그건 그냥 투어 여행이잖아요. 자기네들 따지고 보면 놀러 가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형식적인 사전 심의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단 심의위원회 구조 자체의 개선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의원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후에 퇴장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는 않던지에 대한 구조적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출국 30일 전이 아니라 훨씬 더 전에 개최를 해서 만약에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현재 기획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장 결과 보고서도 심의 대상에 포함해 적절하지 않은 일정이 추가될 경우 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제53회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과 지역 상징물 조명이 10분 동안 꺼졌습니다. 환경부는 지구의 날인 어제 저녁 8시부터 10분 동안 세종과 서울, 과천 정부청사와 전국 공공기관 건물, 숭례문과 광안대교 등의 조명을 껐습니다. 지구의 날은 지난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저탄소 생활 실천 홍보를 위해 매년 소등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단돈 1,000원으로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밥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화제가 됐죠. 그런데 서울의 이 1,000원의 밥상을 관내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저녁 식사에 적용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한 끼, 새로운 복지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저녁 시간, 어린이들의 식판 가득 맛있는 음식이 담깁니다. 등갈비에 볶음밥, 감자튀김까지. 서울 노원구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푸짐한 한상은 단돈 1,000원. 지난 2020년부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초등학생 식당을 운영해온 노원구청이 지난 2달 사이 한 끼 밥값을 2,500원 내린 겁니다. 밥을 먹는 어린이도 믿고 보내는 학부모도 만족도가 무척 높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너 여기 와서 많이 먹고 싶어요.
누구나 부담 없는 1,000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식사 이렇게 영양소 골고루 이렇게 잘 마련해 주셔서 친환경 무농약 식재료로 만든 저녁 식사 한 끼의 단가는 8,000원. 노원구는 이 가운데 3,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올해 7월까지 쓸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책정해뒀는데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노원구의 설명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해서 좀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가에서 시작된 이른바 1,000원 밥상은 폭발적 호응을 얻으며 사회 전반으로 퍼지는 분위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대상을 69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렸고 전라남도에선 여수산단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조식 지원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를 넘어 어린이들과 일반 시민으로까지 혜택의 폭을 넓혀가는 1,000원 밥상. 고물가 시대에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선수로 뛰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해도 열정만큼은 비장애인 경기에 뒤지지 않는 멋진 경기들이 코로나로 4년 만에 열린 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팔이 굽고 불편해도 공을 향해 달립니다. 넘어지고 구르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실력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열정만큼은 A매치 저리 가랍니다. 모든 선수가 뇌성마비인들인 축구 경기. 장애가 가벼운 선수부터 대화가 어려운 선수까지 한 팀에서 뛰게 하는 국제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뇌성마비인의 체육 행사로는 가장 큰 이 대회는 올해로 벌써 27번째. 1994년부터 매년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600여 명이 함께 해왔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일상 모습까지 바꿨습니다. 버스를 타면은 항상 넘어졌는데 다리 힘이 없어서. 근데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뭐 버스를 타건 뭐 뛰건 넘어지는 건 없어졌어요.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선물 같습니다. 잘 걸으려고도 잘 안 했고 그냥 뛰지도 않았는데 축구하고 난 뒤부터는 날마다 아침이면 한 30분씩 그렇게 운동장을 돌아요. 뛰어요. 그렇게 뛰면서 건강해졌어요. 코로나 탓에 3년을 쉬고 4년 만에 열린 터라 선수들은 더 신이 납니다. 계속 뛰고 싶었는데 못 뛰니까 뭔가 아쉽기도 하고 선수들도 많이 못 보니까 아쉬웠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니까 뭔가 조금 더 활기차고 이제 못 보던 선수들도 보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올해는 전국에서 8개 팀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는데 부산 오뚜기 축구단이 25, 26회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경기 사이에는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비장애인들이 뇌성마비 장애인 선수들과 겨루는 승부차기 이벤트와 손흥민처럼 골넣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4년 만에 열린 축제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한 교실에서 통합 수업을 받을 때 자칫 장애 학생이 소외되거나 비장애 학생이 학습에 방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시선 여전한데요.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가르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협력 수업에 다녀왔습니다. 특수학급인 해오름 반과 5학년 라운 반을 오가며 수업을 듣는 유준이. 네, 유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I like 라면. 오늘 영어 수업은 해오름 반 선생님과 영어 선생님이 함께 가르치는 협력 수업 시간입니다. 유준이 손이 번쩍. 목소리에도 평소보다 힘이 실립니다. 유준이부터 첫 단어 뭐였죠? 네. B and I K D. 전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여 명. 3명 중 1명이 특수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서 분리 수업을 받는데 결국 사회에 나가야 할 장애 학생에게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 수업 성과는 확연합니다. 아이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그리고 성공 경험들이 쌓이게 되더라고요. 나도 해봤다,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학교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교실 2 선생님이 가르치는 협력 수업은 비장애 학생에게도 좋습니다.
항상 장애 학생 옆에만 붙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던 특수반 선생님인데 이제 누구든 손만 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특수학급이 과밀이라 협력 수업을 준비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수업 하나를 꾸리는데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미리 만나 회의하고 수업 시간표도 조정해야 해 학교 전체 협조가 필수적인 점도 협력 수업 확대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협력 수업을 가장 먼저 시도한 서울에서 올해 16곳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면 17개 시도당 1곳 꼴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계속 협력 수업을 시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 비장애 학생들이 섞여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선생님도 학생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약간 많이 웃어가지고 약간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장점이 돼서 학교 생활 속에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민지의 웃음으로 기분도 좋아지고 이거 그려줄 수 있어 하면 민지가 그려줬는데 저보다 훨씬 잘 그려가지고 놀랐어요. YTN 장하영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연일 간호사들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사에 이어 간호조무사들까지 간호법 제정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다양한 의료 직역 간 갈등을 풀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화여대 의대 부속 목동병원을 찾아 간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인력 부족과 불규칙한 교대 근무 등에 따른 간호사의 경무와 조기 이직을 막을 해법을 찾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간호사 한 분이 담당하시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한 방안을 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조 장관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찾아 면담했는데 창립 50주년을 맞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방문한 복지부 장관은 조 장관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조 장관의 간호업계 달래기 행보에도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전선은 더욱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간호법 목적에 명시된 지역사회가 간호사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의사들이 반발한 데 이어 이번엔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간호하는 간호조무사는 고졸, 사설학원으로 제한해놓고 전문대의 양성의 길을 법으로 막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들의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입장으로 선호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들까지 나서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올리면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근간을 흔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급구조사협회 등 의료계 소수 직역에서도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다른 직종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 시대의 간호서비스 일자리를 놓고 다양한 직역 간 물러설 수 없는 강대강 대치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이어지는 건데 상생을 위한 해법과 타협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500년 넘게 맥을 이어온 전통주 명인을 만나봅니다. 오정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절정으로 향하는 봄날. 식품 명인 박준미 씨가 지난해 만든 맷돌 모양의 누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토종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바람 통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썩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이렇게 얇게 만든 거예요. 신라시대 최치원이 즐겨 마셨다는 전통주. 지금은 충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함양박씨 종갓집 후손인 박준미 명인이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분이 몇 대예요? 18대세요. 18대. 제가 19대.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한 57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전통주는 충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만 사용합니다.
여기에 지역 특산물인 인삼과 지황, 당귀, 하수오 등 10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가서 약술로도 불립니다. 네, 이곳이 술 읽는 방이라고 하는데요. 다 빚은 술은 이곳에서 3일 25일가량 세 차례에 걸쳐서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100일가량의 숙성을 거치면 전통주가 완성됩니다. 요건 지금 막걸리고요. 탁주라고도 하고 이제 한 2주 이상 지나면 탁했던 술이 이제 맑아져요. 예. 그걸 다시 이제 여과시키면 그걸 약주라고 하고요. 약주라고 하고. 과열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뽑아내는 게 이제 전통 소주. 네네. 주로 명절이나 기념일 등의 선물용 주문이 많은데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도 조금씩 알려지면서 매출이 해마다 30% 이상 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벤처 육성 농산업체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건축 디자이너에서 전통주로 인생의 방향을 튼 박준미 명인. 명인의 다음 목표는 발효 카페와 체험, 전시실 등을 만들어서 전통문화의 저변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일제강점기 러시아 극동 사할린에 강제 이주해 살아온 동포들에 대해 정부는 1992년부터 영주 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할린 동포 약 4,700명이 이 사업을 통해 귀국한 뒤 전국 각지에 정착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그리움도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지수 PD가 전해드립니다. 흥겨운 노래에 맞춰 어르신들이 선생님의 율동을 따라합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의욕만큼은 넘쳐납니다. 사할린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모국에 정착한 동포들입니다. 평균 연령 85세, 총 68명의 어르신이 인천의 사할린 동포 복지회관에서 복지 의료 인력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교육과 건강 체조, 물리치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채워진 하루하루의 일상. 하지만 가슴 한편의 허전함은 달래기 어렵습니다. 함께 살고 싶어도 한국에 올 수 없는 러시아에 남은 자손들 때문입니다. 우리 손자도 오기 싶어 합니다. 한국 마음 든다고. 저 생각에는 자녀들이 하고 손자들이 한국으로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할린 동포를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들로 정의하고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 이렇게 최다 4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손이 여러 명 있더라도 그중 자손 1명, 그 배우자와만 함께 귀국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한국 입국이 까다로워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도 끊기면서 가족 일시 방문 상봉조차 쉽지 않은 상황. 섭섭하지요. 보고 싶으지요. 그리고 코로나만 없었으면 가들 왔다 갔다, 코로나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이라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지고 이제 4년째 못. 국내에 정착했더라도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유지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이 복지회관의 경우 어르신 약 70%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연로해 의료와 간병에 드는 비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소 인원 감소 등의 이유로 운영자금 중 정부 지원금이 줄어든 데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고가 10% 깎였기 때문에 그 깎인 금액만큼은 어쨌거나 계속 소요되는 금액이고 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후원금을 모집을 해야 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해 최영한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은 YTN 월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고령의 사할린 동포에 대한 부양 필요성과 이산가족을 양산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동반가족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을 당정 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영주귀국 동포들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을 떠나 극동의 타향에서 귀국을 바라온 사할린 동포들. 이들을 위한 더 도타운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월드 권지수입니다. 올해는 한인들의 첫 공식 해외 이주인 미주 이민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120주년을 맞아 미국 LA에서는 한인 이민 1세대 전낙청 작가를 소개하고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우리말로 써내려간 초기 이민 역사와 당대 한인들의 생활상을 김은경 리포터가 되짚어봤습니다. 요코하마 은행 사장의 아들이 팔리 하이스쿨로부터 옮겨왔으니 미를 탐하는 여자의 눈에 들기 쉬운 아이라. 그러나 푸른 눈의 여학생들이 쳐다나 볼까? 그중 젠숙이라는 여자가 친근히 상종하니 모든 여자들이 젠에게 별명 붙이기를 도쿄라 하나 젠은 거리낌 없이 해리와 상종하니라. 한인이민 1세대 전낙청 작가가 192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쓴 한글 단편소설 5월합니다. 전낙청 작가는 1907년 캘리포니아로 이주해 1930년대까지 10,000페이지 넘는 장단편 소설과 산문 등을 순 우리말로 남겼습니다. 특히 띄어쓰기 없이 세로로 써내려간 장편 소설은 한국 고전문학의 맥을 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낙청 작가의 주요 작품을 담은 선집 발간 기념 행사가 LA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민 1세대 한인 작가를 소개하고 한글 문학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낙청 작가 발굴 작업을 이어온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진도 함께했습니다. 1세대 한인들이 남긴 기록은 거기에서 이제 많은 작품을 남긴 작가가 없어요. 한글로 남긴 사람은 없어요. 고전 문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는 그런 작품들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고 미국에 와서 한국문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해서 발견했습니다. 전낙청 선생이 쓰신 작품들 보면 또 그 시대의 그런 이민자로서의 그런 한인 이민자로서의 생활이나 그런 문학적인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사를 통해서 많은 한인 이민 사회에서 좀 재조명이 되기를 바라고자 해서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책이 아니라 이민 선조의 필체로 접하는 1920, 30년대 한인 생활상에 동포들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렇게 많이 쓰시고 저런 분이라는 거에 미처 몰랐어요. 오늘 와서 좋은 거 배운 것 같아요. 여기 이민 역사가 그렇게 문학적으로 그런 오래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좀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오래되신 분 계셨다는 건 몰랐고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미국 대형 서점이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게 된 전낙청 작가의 한글 문학. 동포사회는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은 올해 더 많은 한인 작가를 발굴해내고 한국 작가들과의 교류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국 LA에서 YTN월드 김은경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은 요즘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배우기에 한창입니다. 우리 정부가 농촌마을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소득 증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줄루스 마을. 고속도로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공적 개발 원조를 투입해 3km 구간에 가로등 80개를 설치하면서 연평균 3건이던 교통사고가 사라졌습니다. Сабактан кийин шерттештерим менен үйгө кайтканда жолдогу унаалардын аябай корчумун. Анткени жолдор караңгы болчу. Азыр жарыктар койгондон бери мен аябай бактылуумун. Анткени бул көчөдө түнкүсүн өзүмдү ыңгайлуу сезем. 마을 소득 증대를 위해 양봉시설 170개를 지원한 데 이어 최근엔 벌꿀 진공 포장시설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또 다른 수콜 마을엔 주민들의 염원이던 유치원이 들어섰습니다. Бакча ачылгандан бери мага кыйла жеңил болду. Мен бакчага келип балам таштайм, жумушума барам.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추위에서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도 만들어졌습니다. Biz hozir negizgi maqsadimiz hozir 10 sotik жерге теплица кылдык да, ошо бул жер 30 сотиктен 30 сотик жерди алганбыз айыл өкмөттөн. Ошону полностью теплица кылыш. 우리의 새마을 운동에 현지 마을 협동문화인 아샤르를 접목해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 사업을 만들어낸 겁니다. 1단계로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 시설을 개선한 뒤 2, 3단계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집중 지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 경험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병합한다면 좀 더 발전된 기르기지에 적합한 지역개발 사업 모델을 만들고 농촌 개발 외에 교육이나 전자주민카드 같은 공공행정도 지원 분야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2021년부터 공적개발 원조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됐는데 정부는 올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수도권은 황사 걱정 없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여전히 황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은 대기가 양호하겠지만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부를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바람도 다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7도, 청주가 12.8도, 부산이 10.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22도, 대전이 21도, 부산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내일 오후부터 사라지겠고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2부를 마칩니다. 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